얼마 전에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월 10일 날 공개했는데 부자만 더더 버는 세상 상위 10%가 부의 7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도해서 만든 연구소고요. 전 세계 2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각국의 소득과 자산 관련 데이터를 공동 분석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보고서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인데요. 여기가 월드 이퀄리티 리포트 2026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 세계 2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는 지금 극도로 불평등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이렇게 극도로 불평등하냐? 자,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세계는 극도로 불평등한데 자, 소득과 부를 나눠서 지금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소득 중에서 보면 빨간색이 상위 10%, 그리고 초록색이 중간 40%, 그리고 파란색이 하위 50%입니다. 50, 40, 10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10이 없는 인컴이 10%인데 50%가 없는 인컴의 7배, 8, 7이 56이니까 7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7배를 더 버니까 35배를 더 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하위 50%가 사업소득이든 봉급쟁이든 버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위 50%는 대부분 월급을 받거나 농사나 어업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1차 산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봉급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상위 10%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굴려서 돈을 계속해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월세를 받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수입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자산 혹은 재산 측면에서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극명해집니다. 하위 50%가 갖고 있는 부의 크기, 재산의 크기가 2%인데 상위 10%가 75%의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배인가요, 지금? 37.5배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곱하기 5를 또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는 50%, 여기는 10%니까. 그러니까 소득 자체도 불평등하지만 재산은 훨씬 더 불평등한 겁니다. 전 세계 부의 단 2%만 50%, 세계 절반의 인구는 2%의 부만 갖고 있고 10%의 부자들이 75%의 부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 하나의 그룹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언이퀄하게 됐을까? 이것은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치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조사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한국 언론에서도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서 전한 저 표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정부가 누진세를 걷거나 저소득층에게 수당이라든지 하여튼 복지 지출을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경우 불평등이 일부 완화가 됐는데 지역마다 효과는 좀 달라서 유럽하고 북미가 가장 효과적이어서 조세나 복지 체계를 통해서 소득 격차를 많이 줄였다. 30% 이상 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불평등이 지금 정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역사적 정점입니다만 이게 완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마 5년 뒤에 조사하면 또 새로운 정점을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자, 한국에서도 KB금융지주가 보고서를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보고서는 세계 불평등 기구에서 만든 세계 불평등 지수 2026이고 지금 이 매일경제가 쓴 이 기사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인데 여기도 보시면 300억 원 이상의 초고자산가의 비중은 5년 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100에서 300억 원 이상은 줄었고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도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서 일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비율이 아니라 절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좀 줄었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많이 건너가겠죠.
그래서 300억 원 이상의 초고 자산가가 가장 많이 들었으니까 부의 양극화가 국내에서도 매우 심하다. 아까 세계 불평등 기구에서 보여준 불평등 지수도 한국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부자 보고서를 봐도 300억 원 이상 초고자산가만 많이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제 밤에 나온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올해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다. 그래서 44주 연속 상승을 했고 지난달까지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11월까지겠네요. 8.04%가 올라서 19년 만에 최고이고 송파구는 19.78%가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 자가의 지방기업 다니는 김 부장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 속이 많이 상하실 겁니다. 지역의 부동산 값이 서울만큼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15억 원, 20억 원 하면 광주의 아파트는 10억 원, 15억 원을 해야 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30억, 40억 하면 광주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 아파트 가격은 20억 원 넘어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은커녕 오히려 하락을 했거나 제자리 걸음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박탈감과 상실감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일까? 왜 부의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 것일까? 왜 10%가 상위 10%가 전 세계 75%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제대로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이런 구조적 원인을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뿐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원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글로벌 M2입니다. 머니 서플라이인데 지금 50조 달러의 근처였던 글로벌 M2가 2017년에서 지금 100조 달러로 늘었습니다. 글로벌 M2가 계속해서 지금 8년 만에 M2가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 금빛 그래프가 S&P 500 인덱스인데 S&P 500이 글로벌 M2가 오르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S&P 500만 올랐을까요? 부동산도 올랐죠. 금도 올랐습니다. 돈은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화의 금태환 중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 이후에 글로벌 M2는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풀리고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잠시 주춤했던 것은 지금 미국이 양적 긴축에 들어가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했기 때문에 이때만 M2 서플라이가 조금 멈칫했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M2가 금리를 내리면서 내년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S&P 500에 투자했던 분들 여유 자금이 있어서 봉급 소득자 말고 원래 재산이 좀 있거나 이런 분들은 S&P 500에 투자했으면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근데 봉급은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혹은 부동산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이런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도 S&P 500만큼 올랐을 겁니다. 금을 보유한 사람도 올랐고 비트코인을 산 사람도 올랐습니다. 자, 못 오른 사람은 이 글로벌 M2에 따른 재산의 증식에 실패한 사람은 저축을 해놓고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글로벌 M2가 증가함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지금 2배 증가했으면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연평균 미국 같은 경우에 7%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은 7% 이상. 10%라고 치면 8년이 지나면 거의 반토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한 사람은 그냥 앉아갖고 재산의 가치의 반을 잃어버린 겁니다. 혹은 이제 봉급쟁이, 월급 받아서 다 쓰고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M2가 많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상승해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시간 선호 현상의 그 원칙에 따라서 현재를 더 선호해서 다 써버렸으면 이런 상승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 왜 10%가 세계 부의 75%를 차지하게 됐냐면 돈의 가치의 하락, M2의 증가에 따른 돈의 가치의 하락을 알거나 공부해서 알거나 본능적으로 알거나 알아서 돈의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에 대비했던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봉급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자산에 대한 투자, 즉 인플레이션 해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해졌죠. 혹은 부자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부를 증식하는데. 하위 5%는 왜 소득도 낮지만 재산은 더 낮을까? 하위 5%는 이런 약탈적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돈이 아무리 풀려도 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뉴욕의 중심가의 주택이 2배가 올랐다고 뉴욕에 있는 임금 생활자의 임금이 2배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50%는 이런 돈이 미친 듯이 풀려도 자기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건 글로벌 M2고요. 한국은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자, 지금 현재 M2가 4,400조, 500조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푼 돈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6년에는 2,000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돈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배가 풀려갖고 지금 4,500조의 돈이 풀려 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돈이 우리의 봉급을 인상시켜 줬을까요? 아니면 아파트 값을 올리고 금값을 올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을까요? 한국에서는 주로 아파트 값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아파트 값,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값을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이 돈이 다 골고루 퍼져서 우리의 봉급도 올라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자본주의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닉슨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한 이후에 돈을 찍어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피아트 머니, 즉 법정화폐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그 50년의 결과가 자산가는 더 부자가 되고 봉급 생활자는 갈수록 가난해지는 이런 구조를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KBS를 2023년에 나왔습니다만 저는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다니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릴 동안 제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봉급 생활자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 기업은 M2의 증가에 따라서 자산 가격의 상승만큼 봉급을 상승시켜 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캔틸런 효과라고 합니다. 캔틸런 효과. 캔틸런은 사람 이름인데요. 여기 보시면 18세기에 아일랜드 출신의 프랑스 이코노미스트 리처드 캔틸런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된 이론을 캔틸런 효과라고 합니다. 이 캔틸런 효과는 뭐냐면 돈에 가까이 있을수록 the closer you are to the source of money creation, the more you benefit. 법화죠, 법화. 돈을 찍어내는 기계입니다. 자, 한국도 법정화폐 체제고 미국도 법정화폐 체제고 전 세계가 다 법정화폐 체제입니다. 돈을 프린터로 찍어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죠. 그럼 이 돈 찍어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고 돈 찍어내는 기계에서 멀어질수록 가난해지는 걸 캔틸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통화량 증가가 경제 전체에 동시에 퍼지지 않고 파급 경로에 따라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르게 영향을 받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 또 고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통화량 증가하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대출 받아가는 사람이 누구죠? 이런 지금 자산가들, 큰 기업가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대출 받기가 훨씬 좋습니다. 담보도 있고 신용도 좋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맨 먼저 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M2가 증가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들이 취득한 자산의 평가절하는 조금 되는데 이들이 빌려간 돈의 평가절하가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부자가 되는 거죠. 캔틸런 효과에 따른 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정부하고 은행에 줍니다. 그러면 대기업하고 자산가가 제일 먼저 돈을 빌려갑니다. 돈을 있어도 빌려가죠. 왜냐하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자산 가격과 빌려간 돈의 평가절하를 비교해보면 돈의 평가절하가 훨씬 심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100억을 빌려도 10년이 지나면 그 100억의 가치가 50억, 60억이 돼 있습니다.
돈의 가치로 따지면 자산의 가격은 제가 100억 원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면 그 100억 원의 가치는 8년 뒤에 200억 원이 돼 있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게 임금, 봉급 생활자입니다. 봉급 생활자는 캔틸런 효과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 생활 물가.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CP,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공개를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 안팎에서 주로 많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CP, 생활 물가, 서비스 물가에는 핵심 자산 가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이런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값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반영되느냐? 짜장면 가격, 이런 샤프 가격, 옷 가격, 대중교통 요금 이런 게 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물가는 더디게 오르고 자산은 빠르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캔틸런 효과에 따른 돈의 흐름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 가난해지거나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틸런 효과는 아까 세계 불평등 지수에서 왜 부자는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또 하위 50%는 갈수록 가난해지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경제적 용어입니다. 캔틸런 효과가.